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한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닌 거군요. 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별도로 접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까지 집중 단속 벌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신고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신고자는 4.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애리조나주입니다. 2009년에 KT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KT라는 이름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사건 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법의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보호, 또 영장 없는 체포, 총기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예방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하는 것을 좀 강화한 특징이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는 영국 사례입니다. 클레어법이라는 이름의 법인데요. 네. 2009년 클레어라는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폭력 전과 산범이었는데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고 그래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살해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인의 전과 조회를 경찰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고 재범 시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뉴욕의 레드카펫입니다. 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유엔 총회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뉴욕 공항에 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환영객이 적었다. 미국 측에서 나온 그래서 푸대접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내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레드 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예, 예. 뭐 레드 카펫이 없긴 없군요. 예, 어제 사진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도 없고 미국에서 나온 대규모 영접객도 홍 대표 말대로 없긴 없습니다. 예, 홍 대표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을 방문하면 군악대도 레드카펫도 있었다면서 기자들에게 직접 과거 사진을 좀 검색을 해보라 이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예. 그 살펴봤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어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의 모습입니다. 똑같네요? 예,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도 없고 비가 와서 우산만 들었고요. 예, 좌측에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왼쪽에 살짝 보이는데 한복을 입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살펴봤는데요. 예. 2015년 유엔 총회 참석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외국인이 분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풍채나 눈빛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경호원으로 예. 확실시 되고요. 미국 측의 대규모 영접객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레드카펫이 살짝 보이는데 다른 사진은 좀 보면 레드카펫은 약 2m 남짓 정도로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미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국빈 방문인데 비교하면 레드카펫도 훨씬 길고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좌측의 레드카펫은 누가 깔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카펫이 깔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잘 살펴봤군요. 예. 결론은 이렇더라. 그러면 홍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국빈 방문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측 사진처럼 국빈 방문 때는 예. 대규모 영접도 받고 미국 측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예. 유엔 총회 참석 때는 다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외교 규칙에 대해서 착각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빈 방문과 달리 유엔 총회 참석할 때는 영접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통 유엔 총회 때는 세계 100여 나라에서 정상이 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의전보다는 경호가 더 중요합니다. 예. 100여 명이 이렇게 오면 의전하기도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럼 홍 대표께서 찾아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안 찾아봤을 텐데 박 기자가 예. 꽤 열심히 찾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모기와 F킬러입니다. 예. 네, 법무부 산하개혁위원회가 그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한 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라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의 사정 권한이 커질 수 있다, 슈퍼 검찰이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1야당 즉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특유의 비유를 썼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은 늘 이걸 연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비유를. 예. 예. 자유한국당을 예. 모기로 이제 공수처를 F킬러로 비교를 한 건데요. 예. 물론 이제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폐해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해서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더 문제였는데요. 예. 사례를 보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늑장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지 몇 달 만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것도 압수수색도 늦게 하고 소환도 늑장 소환을 해서 역시 지적이 됐습니다. 예.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검찰의 기소권의 성실성이 좀 달라졌는데 이 때문에 이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두 개를 했네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벌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와 임지수 기자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지금 취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Unrecognizable to myself. I saw my reflection in a window and didn't know my own face. So brother, are you gonna leave me wasting away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지수 씨 오랜만이네요. 이서준 기자도 오랜만인가요 여기? 좀 된 것 같은데? 예, 출연은 요즘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임지수 기자가 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취재하고 있나요? 검찰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조 출입이고. 네, 저희 법원 출입하면서 재판들 다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그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 이제 구속 기간이 구속기간이, 한 예. 달이 안 남았죠. 네. 10월 16일 자정이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구속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 만일에 그 구속 연장이 안 되고 선고도 안 나와서 석방을 하게 되면 10월 16일이 지나서 10월 17일 0시 넘어서 그 10월 17일에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7일이요? 네. 무슨 날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임지수 기자도 모르나요? 제 생일 일주일 전입니다. 네, 의미 있는 날이어서. 네. 안나경 씨도 모르죠? 제 생일 일주일 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잠깐 뭐 여러분들이 그 약간 웃음을 섞어서 얘기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나지 않고 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긴 하죠. 예. 또 그분의 지지자들께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예. 10월 17일은요.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날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종신 대통령으로서 시작했던 그런 날인데 뭐 역사가 말해줬지만 종신 대통령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10월 17일을 유신 기념일로 기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네. 그날이 기념일이었죠. 그 다음부터 뭐 그걸 기념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물론. 예, 저희가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런가요? 그런가 봅니다. 예. 그나저나 그 재판은 그래서 어떻게 돼갑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 다치고 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나요? 예, 최근에도 그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예. 뭐 그 특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또 그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재판에 4일 연속 안 나왔을 때도 예. 의료 기록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그때 의료 기록을 끝까지 결국 제출하지 않았고 예. 또 당시에 그 구치소 의료 기록을 저희 법조팀에서 취재했을 때 예. 특이 사항 없다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도 뭐 특이 소견 없다로 그러네요. 아마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뭐 여기서 이서준 기자가 미리 다 얘기해버리면 소셜 라이브 살리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임지수 기자는 요즘 취재 내용이 네. 예, 굉장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죠? 하루 종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검찰청에 때. 예. 특별히 무엇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없나요? 이제 총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 문건들이 본격적으로 검찰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불증이 있으니까 사람을 부를 차례가 됐거든요. 예. 그럼 저희는 한마디로 들으려고 막 시간 단위로 나가서 뭐 들러붙어서 이렇게 아. 따라다니고 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뭐 그래서 하여간 뭐 본의 아니게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네. 오늘 또 이서준 기자가 그걸 리포트하던데 예,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거의 제 얼굴까지 나와요. 예. 제가 JTBC 입사한 이래 처음으로 리포트에 선배의 얼굴을 쓴 기자인데 그건 저도 처음 봤으니까. 네. 저번에 서북현 선배가 여기 나와서 그 블랙리스트나 국정원 문건에서 이제 손 선배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게 어떻게 예. 생각하냐 얘기하면서 선배가 한번 있으면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법조팀에서 그래서 찾은 건가요? 그래서 찾은 건 아닌데요. 찾다 보니 오늘 법조팀에서 그걸 찾게 돼서 예. 이렇게 보도를 딱 일주일 맞춰서 하게 됐는데 예. 근데 뭐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네. 사실은 무슨 생각이 더 있었냐면 저는 아마 리스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스트에 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서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자 하고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굳이 거기 안 넣어도 네. 다 같이 아니까 그래서 안 넣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무튼 뭐 보니까 마구 나오대요. 네. 예.
하여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것은 아마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낀 것 같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해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좀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든가 혹은 전혀 몰랐다든가 하는 것들이 막 가시화돼서 막 보이고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심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의뢰 그러려냐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느낌이 새로운 건 맞고 또 한 가지는 또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건 저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쪽 회사의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던 멘트의 그 내용이 사적으로 하던 얘기들의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단어까지 똑같이 나오는지 그래서 더욱더 뭐랄까 참담함이랄까 뭐 그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요즘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건 같은 경우에도 작성된 게 2010년인데 예. 정확히 몇 달 뒤인 2011년 초에 실제로 라디오 본부장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이 국정원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우리 될 뭐 부분이지만, 신중하게 얘기해야 예. 되니까. 예. 하지만 그 국정원 지금 문건들 나온 내용들이 지금 과거 일들이니까 예. 실제로 그게 실현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전혀 설명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예. 다 이 국정원 문건들 속에서 예. 나타나니까 근데 이거는 임지수 기자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 아닌가? 저는 제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저 가면 얘기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많은 어찌 보면 이제 질곡들이었는데 그걸 다 겪고 JTBC에 와서 여러분들과 안나경 앵커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안나경 앵커한테 넘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관련 이야기들은 길게 좀 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소셜라이브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어떤 한 가지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서준 선배? 제가 몰랐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임지수 기자는 알고 있었나요? 일장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런 네, 뭐 우길기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해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유저 여러분들께서 보고 저게 뭐냐 대체 라는 궁금점들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 포커스를 맞추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류규열 선배? 제가요? 네. 네. 소리는 네, 소리만 따주시면 네.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안경 맞출 때 안경점 가서 시력 잴 때 약간 비슷한 모양을 봤을 텐데요. 네. 이게 정확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 판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이름은 백포커스 차트라고 하는데요. 렌즈는 정밀하게 만들어졌지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초점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걸 활용해서 초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 판을 활용해서 초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길승천기다라는 네, 모양이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여서 아마 유저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남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공간이 스튜디오다 보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으니 이거는 치울까요? 치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이서준 기자 그리고 임지수 기자 수고해 주세요. 예. 가운데로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지던데? 이거. 큐브도 가운데로
예,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JTBC 법조팀, 저는 지금 법원을 맡고 있는 이서준 기자입니다. 네, 검찰 출입하고 있는 임지수 기자입니다. 네. 일단 방금 이제 손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어지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또 오늘 해줄 수 있는지 임지수 기자가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어떤 얘기 해줄 거죠? 네, 오늘 일단 뭐 이서준 선배가 박근혜와 공범들의 석방 시기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여러 제기되는 우려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과 또 법원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00분이 보시고 계시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처음에 이제 박근혜와 공범들 석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0월 16일 자정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기한이 연장된 최순실, 김종, 정호성, 안종범, 이런 차은택 씨, 송성각 씨 그 수많은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연장돼 있는 이 공범들의 구속기한도 11월이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이제 보통 이제 이분들이 혹시 밖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논의하고 했을 때 또 전혀 다른 국면이 또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요. 예, 특히 그 임지수 기자 생각하기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좀 예상이 되는 바가 있나요? 박 전 대통령 지금 구속이 되기 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당시 삼성동 자택에서 집거하면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집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정말 강성으로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검찰 수사에 계속 불응하면서도 본인의 그 입장은 계속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수사를 막았던, 수사를 방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도 아마 내곡동으로 옮긴 그 집에서 안에 계시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법조계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4일 동안 무단으로 재판에 안 나오기도 했고 또 이때 의료 기록을 그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의료 기록도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지난 6개월 내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빠른 재판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들어갔을 때 아예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아예 무단으로 안 나오게 된다면 원래는 피고인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안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나 특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듯이 재판에 증인이나 또 피고인으로서 출석해야 할 때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게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구치소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이 구인장이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번 발부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응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구인장이라는 게 응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잖아요. 확보를 하겠다 이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장이잖아요. 권한. 네. 중대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이 정말 집행이 될 수 있는데 보통 피고인들이나 증인자 같은 경우엔 겁주면서 이렇게 구인장을 들이들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박 전 대통령처럼 정말 거물급 인사가 버티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정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말 데리고 올 수 있는 세세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행법상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들 말은. 또 구인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여론전, 그다음에 대외의 어떤 지지자들을 굉장히 자극해서
그들을 통한 어떤 대외 여론 맞아요. 여론 그런 불필요한 쪽으로 반발이죠.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추종하는 이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왔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 구인장을 집행하러 구치소는 그냥 들어가면 됐지만 만약에 이제 석방이 돼서 내곡동 자택에 있게 된다면은 네. 그 앞을 또 어떻게 해쳐고 들어갈 지지자들이 것인지. 과연 보내... 법원에 나오는 박영수 특검에게도 물병을 던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저도 상황을 당했습니다. 보면, 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지지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이 기자 XX야 막 하다가 노트북에 있는 JTBC 스티커를 보시더니 이런 여러분 이 JTBC입니다, JTBC입니다 하면서 막 저한테 아들뻘이라서 내가 욕을 못 하겠는데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평생에 이런 욕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맞아, 정말. 예. 저희한테도 일어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집행하는 검사들에게는 어떻게 네. 벌어질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잘 되죠. 참았습니다. 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원 전략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임지수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재판에서 볼 수 없는 구인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도 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상 이 지연 전략이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지연 전략을 했는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처음 앞부분 재판을 이제 챙겼던 임지수 기자도 많이 네. 봤잖아요. 어떤 지연 전략들이 좀 있었죠? 제가 눈으로 봤던 것은 이제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뭐 두통이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나갔다가 그대로 재판이 빨리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중간에 도중에 끊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을 그냥 발 통증,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의료원 기록을 냈으나 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습니다. 또 가장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많이 쓰고 있는 지연 전략은 이 증거에 동의를 하지 않다가 직전에야 갑자기 동의를 하나씩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본인은 절대 지연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이 기자들은 모든 지금 기자들은 서로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서로 협업해서 그날의 재판에 나오는 말들을 다 칩니다. 모든 말들을 다 치는데 지금 6개월 동안의 그 70회가 넘는 이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 중에 정말 많이 한 말이 뭐냐? 기록이 방대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12만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초반에는 며칠 연속으로 1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다 부동의합니다. 이 부동의가 뭐냐면은 재판에서 이거 재판에서 우리 한번 증거로서 이걸 갖고서는 사실관계를 찾아봅시다라고 할 때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만약에 동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증거가 됐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진술 조서들. 그래서 이것도 증거에 동의를 하면은 그 사람을 굳이 다시 법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은 걸 물을 필요가 없는 또 거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다 동의를 못 하겠다 하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불러 제끼겠다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지수 증인이 오늘 나오게 돼 있으면은 갑자기 그날 직전에 저희가 보니까 임지수 저희가 동의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그 임지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준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신문기일을 그날을 재판을 빼놓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날 다 재판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직전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계획된 날은 공전되게 됩니다. 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뇌물 재판만 마무리가 돼 있고 다른 이제 혐의 겨우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쵸. 상황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심지어 이 재판장이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드디어 이제 문건 유출 관련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본인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거부한 정우성 전
비서관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모두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런 분위기만 조성을 하고 어떤 네, 뭐 정호성 전 비서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는 오자마자 제가 검찰과 특검에서 또 자신의 재판에서 말을 한 내용은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또 그거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 검찰이 다시 한번 물어봤고 14번에 걸친 검찰 조사 다 읽어봤고 사실대로 적혀 있는 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라는데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그 여러 차례 거쳐서 확인을 했을 텐데 진짜로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판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정호성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증언 거부해도 되는데요. 증언 거부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했더니 예, 그럼 증언 거부할게요가 된 건데 앞에서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면은 예, 그것들은 예, 다 재판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속기간이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이 관제대모 수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장을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전자의 경우는 제가 먼저 설명하고 후자의 경우는 임지수 기자가 설명할게요. 이 재판부는 보기에 구속을 계속해서 연장할 필요가 직권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롯데 SK 부분이 뭐 구속영장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직권남용이고 뇌물 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깔끔한 거는 사실 뭐 추가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지금 사건이 남은 게 이 관제대모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지수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관제대모 이야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 뭐 JTBC를 비롯해서 많은 매체가 다루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도 그리고 그 특검과 뭐 탄핵정부 지나면서 많이 드러난 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는 기소 내용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스페어 카드로 구속 연장을 위한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구속 기한을 한 달 남긴 지금 정말 이 관제대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부는 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뭐 정경련 관계자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까지 불러서 일부 물증도 확보를 했고 또 이번 주는 또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매일 밤 부르면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관제대모라는 것,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법적 판결을 받은 블랙리스트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드러난 그 삼각 구도, 청와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또 뭐 어떤 물적 지원을 했던 정경련이나 기업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 어떤 구도를 잡은 상태에서 비슷한 류의 수사를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결국엔 지금 드러난 허현준 행정관 그리고 비서관들, 정무수석, 조윤선 현기현 정무수석, 김기춘 그 다음에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는 데가 블랙리스트 때처럼 시간이 더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수사와 사실상 같은 구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블랙리스트도 결국에는 박근혜 그 특검의 기소 내용을 검찰과 특검의 기소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지원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해서 지시를 했고 거기에 정무수석실 또 문체부 교육문화수석실들이 같이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의 그 공소 사실 내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이 관제대모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부를 위해서 데모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해 줘라라는 지시를 정점에서 누가 했는가?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로 기소한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로도 새롭게 기소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 관제대모 수사와 함께 또 지금 검찰에서 힘을 들여서 수사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국정원 수사잖아요. 네, 국정원 수사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로 시작되는 듯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국정원 전반에 대한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꾸려진 적폐청산 TF에서 정한 이 주제들 중에 가장 굵직한 것이 이제 댓글 사건과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댓글 사건이 정말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맞춰서 빠르게 정말 속도감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됐고, 그 2탄으로 이제 이명박 블랙리스트가 이제 서막을 여는 것인데 정말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요즘은 또 연예인 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검찰청을 찾아오니까 매일매일 들썩거립니다, 정말 청 전체가. 그런데 그걸 보니까 느끼는 것이, 정말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 정권 실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겠다. 이렇게 포털과 온 나라를 정말 간단하게 들썩거리게 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그들을 동원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강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법원에 출입하고 있지만 검찰을 또 오래 했었으니까 또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는 그 지난 10년의 정권이 또 국정원이 정말 자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의 국정원의 공작, 지난 정권의 정부의 공작 정치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국민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주길 원해서 이 문화예술계를 배제하고 특정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제대모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댓글로서 사람들이 이런 여론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을 하고 공작을 펼쳐서만 여론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여론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나 그 정치 행위나 이런 것들에서 자신이 없었으면 그런 여론을 자기들이 몰래 가공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신감이 없는 10년이었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거는 상식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데 하지만 그게 상식인 것처럼 그게 현실인 것처럼 그게 한국 사회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국정원 문건에서 기록으로 공작화 남아있었어요. 그런 걸로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뜨악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실망했던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비상식적인, 또 몰상식적인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런 사건들이 알고 보니까 다 가공된 거였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천 명이 동원됐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집회들 같은 경우 모두가 그 같은 생각을 진정으로 하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특히 이 다른 언론사지만 지금 이제 MBC, KBS 장악 문건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또 오늘 저희가 보도한 이제 MBC 라디오는 뭐 좌파의 젖줄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문건까지도 나왔고요. 와 이거는 언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언론 장악이다 라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구호들이 지난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허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화된 문건이 등장해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언론사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지고 흔들려고 했던 건가. 언론계 종사자로서 너무나도 경악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정말 가슴 깊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정권이 아니었나. 근데 문제는 그 임지수 기자가 실제로 근데 이제 그 관제대모나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조사받고 나오신 분을 만났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그분들 중에는 뭐 JTBC 기자라고 하면 말도 안 섞으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이제 검찰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는 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해 수사랑은 느낌이 다르다. 또는 지난 4월과는 차원이 다른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 세게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 질문의 의도 같은 것들이 정말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의가 느껴진다는 거. 또 이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평생 이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하나같이. 일부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조를 하는 분들의 네. 경우 네. 소환 조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고 또 그분들은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따르면 관제대목 수사가 어려운 것이 일단은 이분들이 뭐 자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올드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그런 수사에 굉장히 수사가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 자료라든지 근거를 남기지 않는 그런 수법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렵고 두 번째로는 평생을 관제대목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체화됐기 때문에 이게 전혀 비정상이라든지 불법인지 모르고 행했던 사람들이 많기 이게 때문에 왜 잘못이냐라는 네.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사부 처리라든지 네. 또 어떤 그 윗선으로 나아가는 수사가 어렵다고들 말은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그게 왜곡되어 예, 있었던 거죠. 예,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따끈따끈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말씀 해주세요. 오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4시에 온다고 했다가 네. 5시에 온다고 네, 했다가 다시 온다 했다가 1시간 동안 네, 6시에 갑자기 나 못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부 추선희 사무총장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에 왔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몰라 하다가 안 들어오고 도망을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청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쫙 돌면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 추선희 사무총장을 찾아내려고 러닝맨. 거의 저희 이 S 방송사의 런닝맨을 찍듯이 기자들이 막 그러다 이제 6시쯤이었어가지고 또 그때가 이제 오늘 좀 일찍 퇴근하려고 했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선희 사무총장 잡아야 돼서 퇴근도 못 한다고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어딘가에 있을 검찰청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김필준 기자가 열심히 추선희 사무총장 찾아보려고 했지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박근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해서 이 JTBC 뉴스룸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 소셜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